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단 하나의 배가 단 하나의 행적으로 움직여서 단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각기 다른 항해 정보가 존재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사라진 20분 4년의 추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날, 그 바다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바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이슈가 많아서 오늘은 월요경제학을 하루 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보복 사태가 거의 점입가경에 이르기도 했고요. 또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김용민닷컴에 요청을 해주셨다면서요. 그 황당한 삼성증권 주식 매도 사태에 대해서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사안을 꿰뚫고 계시던 분들은 대단히 큰 이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거 한번 해설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완배 기자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아니었더라도 반드시 다뤄보고 싶었던 이슈였고요. 예. 또 금요일에는 박근혜 1심 재판도 있었는데 경제기자로서 단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박근혜 재판이 아니고 이재용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태들이 줄줄이 있어서 월요경제학을 하루 건너뛸까 하다가 마침 이재용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경제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서요. 겸사겸사 월요경제학을 달려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별 이슈가 없으면 내일 그 삼성증권 주식 매도 사태를 다뤄보고요. 모레쯤에 미국, 중국 무역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제가 가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젊은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의 연구입니다. 원 연구 제목이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한 소득 5분위 연구, 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댄 에리얼리하고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로턴이라는 학자가 공동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경제학에서 소득 불평등을 연구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초 개념 중에 소득 5분위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예. 말을 어렵게 써서 그렇지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을 소득별로 쭉 한 줄로 세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맨 앞에 이재용이 1등 이렇게 있을 거고요. 맨 뒤에는 제일 가난한 분 누군가가 한 분 계시겠죠.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을 쭉 한 줄로 세운 다음에 똑같은 크기로 5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1그룹은 이재용부터 시작해서 소득 1,000만 등까지 1그룹이 되고요. 2그룹은 우리나라 소득 순위로 1,000만 1등부터 2,000만 등까지, 3그룹은 1,000만 1등부터 3,000만 등까지 이렇게 쭉 나눠서 5그룹은
4천만 1등부터 5천만 등까지 이렇게 20%씩 5개로 쪼개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조금 헷갈려요. 이렇게 20%씩 5그룹으로 나누면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이재용이 포함된 제일 잘 사는 1그룹을 1분위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 소득 5분위에서는 이 최상위층을 1분위가 아니고 5분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사는 그룹은 4분위, 제일 못 사는 그룹은 1분위 이렇게 부르죠. 요것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국민소득을 소득 기준으로 20%씩 쪼개서 5그룹으로 나누는 것, 이걸 이제 소득 5분위 분류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에리얼리 연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5분위에 각 그룹에 든 사람들을 충분히 모은 다음에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부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전체 소득을 100이라고 잡고 5분위, 그러니까 제일 잘 사는 상위 20%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소득이 미국 전체의 100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갖고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 최상위층 20%에 속하는 사람들이 답을 어떻게 하냐면요.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국가 전체 재산 100 중에 한 58.5 정도는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일 잘 사는 상위 20% 부자들은 자기들이 국가 전체 소득 중에 절반이 넘는 58.5 정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요. 예. 어떠십니까? 상위 20%가 국가의 부의 6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적당하냐? 이제 이게 좀 궁금하죠. 예. 그런데 적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요. 이번엔 그 다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 4분위를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략 중상층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죠. 최상위 20에는 못 들어도 20에서 40등쯤에는 속하는 사람들, 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민중들을 개, 돼지라고 불렀던 나향욱 뭐 이런 애들이 아마 이쯤에 속할 것 같아요. 이 4분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국가 전체의 부를 100으로 놓는다면 대략 얼마 정도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한 20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5분의 1만큼, 20%만큼 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상층인데도 자기들의 몫은 20% 정도일 거야 라고 좀 낮게 봅니다. 3분위, 정확하게 미국의 가운데에 있는 중간층입니다. 소득 순위가 100등으로 따지면 40등에서 60등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죠. 상식적으로 여기 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부 전체를 100으로 놓는다면 5분의 1만큼이나 한 20 정도를 갖고 있는 게 정상이겠지만 사람들에게 실제로 물어보면 우리가 설마 20 정도를 갖고 있겠어? 우리는 한 12 정도밖에는 못 갖고 있을 거야 라고 비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2분위 중하층입니다. 순위로 따지면 60등에서 80등 사이.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국민소득이 100이라면 2분위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이 6.4밖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하층 사람들, 1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80등에서 100등 사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가 100 중에 2.9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사람 숫자는 100명 중에 20명인데 이 최하층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 100 중에 2.9밖에 안 된다고 비관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질문을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우리나라의 소득 5분위로 구분을 하면 3그룹 40등에서 60등 정도에는 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도 내가 전문직이고 돈 좀 버는데 40등에서 20등 사이에는 들지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나는 삶이 좀 뻑뻑해 60등에서 80등 사이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니까 아마 80등에서 100등 사이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가 자기가 지금 어느 그룹에 들 건지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러면 내가 속한 그룹의 총재산은 국민재산을 100으로 놨을 때 한 어느 정도를 갖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걸 다 모아보면 얼추 미국하고 비슷하게 통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계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겁니다. 실제 소득이나 자산을 측정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의 불평등 정도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당히 불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리얼리가 제시하는 진실의 통계는 더 놀랍습니다.
우리는 실제 머릿속에서 세상이 상당히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실제 통계가 어떠냐면요. 5분위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 머릿속에는 한 58.5%의 재산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무려 84.4%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잘 사는 그룹은 자기들은 그래도 한 20% 정도는 갖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11.3%밖에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상층인데도 이렇게 자기 상상보다 못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양없이 잘 들으세요. 예. 당신은 자기가 좀 기득권에 빌붙어서 평균 이상으로 사는 줄 알았죠. 천만에요. 너도 지금 평균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딱 정가운데 3분이 자기들은 한 12%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중산층인데 12% 정도는 갖겠지라고 믿죠. 천만에요. 실제로는요. 고작 3.9%만 갖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처참합니다. 2분이 하위층 20명은 자기들은 그래도 한 6.4 정도는 갖고 있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꼴랑 0.2%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보다 실제 소득이 30분의 1 정도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최하층이요? 여기도 엄청나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전체 소득의 2.9% 정도는 갖고 있겠지. 천만에요. 실제로는요. 여기도 자기 상상의 30분의 1로 가난합니다. 실제 갖고 있는 소득은 0.1%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불평등함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평등하게 사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 사회가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마 소득이 1분위 하위 20% 안에 들겠죠. 그런데 최하위 20%인 건 알아도 제 실제 경제 처지가 하위 0.1%에 속한다는 생각은 저도 못 해봤어요. 이 연구를 보기 전까지. 예. 그런데 현실은요.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에 20명 최하위 소득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실제 소득은 하위 0.1%인 겁니다. 그 위에 100명 중에 20명, 즉 60등에서 80등 사이의 소득도 하위 0.3%의 부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평등하다는 게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에리얼리는 이 연구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최하위 그룹에 비해서 최상위 그룹이 어느 정도 부자인 게 적당히 보이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전체평균이에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한 3배 정도 부자인 게 제일 적당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그룹의 재산은 한 32% 정도가 적당하고 최하위 그룹 재산은 그래도 한 10%는 돼야 된다. 이게 미국인의 평균적인 대답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얼처없는 상상이냐면 최하위층과 최상위층 20%의 재산 차이는 상상 속에서는 3배가 제일 적당하다는 건데 실제로는 845배입니다. 0.1대 84.5예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평등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지선다 퀴즈를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최고 경영자와 CEO죠. 일반 직원들의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1번 5배, 2번 10배, 3번 50배, 4번 100배 이렇습니다. 하나 찍어보시죠. 자기 회사를 생각을 해보고요. 현실이 어떤지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자기 생각을 찍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4번 100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CEO가 뭘 대단한 일을 한다고 100배씩이나 돼. 50배 정도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평등에 대한 가치를 많이 두시는 분들은 한 5배나 10배 정도면 되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몇 번을 찍으셨는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들어보십시오. 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2014년 미국의 이 격차는 5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5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닌 370배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금요일 박근혜 1심 재판을 제가 이제 그 판결을 풀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듣다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뇌물로 확정한 액수가 이재용 2심 때 뭐 33억인가 해서 이번에는 72억인가로 올라서 이재용의 재구속 확률이 높아졌다는 게 김프로의 분석이셨죠. 예. 그게 당연히 맞는 분석일 겁니다. 그런데 제 친구 하나가 김프로의 분석을 듣고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다행 아니냐? 비록 제3자 뇌물인가 뭐 그거 이재용 내 3세 승계를 위해서 바쳤던 200억이 넘는 돈은 뇌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 1심에서는 최소한 확정된 뇌물 액수가 30몇 억에서 70몇 억으로 높아졌으니까 이재용을 다시 구속할 근거가 생긴 거잖아. 그러면 다행인 거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씨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야, 우리가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대해주니까 세상이 더 안 바뀌는 거야. 너 잘 들어. 너는 이재용을 구속하기만 하면 그래도 그게 정의가 어느 정도 실현된 거라고 생각하지. 천만에 그 정도로는 택도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불평등해. 제가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혹시 그 전화하신 분이 이정무 실장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아주 이정무 실장한테 물어보면 이재용은 100년형이 나타나다고 대답할걸요. 아마.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제가 웃기려고 한 얘기였습니다. 네, 물어본 분은 아주 평범한 그 직장인 제 친구입니다. 예. 저는 제가 현실적으로 이재용과 평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당연히 철학적으로는 저나 이재용이나 평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과 이재용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한국 사회에서 똑같이 취급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정도 현실 감각은 다 있으시잖아요. 한국 사회가 사법적으로 평등합니까? 아니라는 걸 우린 다 알아요. 그런데요, 진실을 알려드리면요. 한국의 사법체계는 우리가 불평등하다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불평등합니다. 그게 에리얼리의 연구가 던져주는 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1심에서 뇌물을 73억을 인정을 하고 3자 뇌물은 일부만 인정을 해서 이재용 1심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징역 5년을 선고했죠. 그런데 그 당시 그걸 논쟁할 때를 보면 야, 3자 뇌물 인정 논리가 진짜 허접하다. 5년이 말이 되냐. 너무 짧다. 이런 걸 논쟁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확실하게 인정된 뇌물이 73억입니다. 그러면 3자 뇌물 완전히 빼고 이야기해보자고요. 뇌물을 73억을 갖다 바쳤는데 징역 5년이 말이 됩니까?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불평등은 그냥 인정을 해버려요. 아, 73억 인정받고 5년형은 일단 땡큐고 감사하고요. 이 다음에 3자 뇌물을 논의해보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한국의 사법 현실은 심각할 정도로 불평등한데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하고 모르고 있다는 거죠. 더 심한 거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그거 진짜 깼습니다. 금요일날 박근혜 1심 때 벌금형이 180억이 선고가 됐죠. 예. 그런데 박근혜가 벌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3년 동안 노역형에 처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3년 노역형인데 180억이면 1년 노역의 가치가 60억입니다. 박근혜 노역의 연봉이 60억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법 규정이 그렇다는 걸 저도 알아요. 노역형은 3년 이상 못 때리게 돼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최대한 때린 게 3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재판에 노역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법 규정이 우리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지고 너무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180억 벌금을 3년 노역으로 때워요? 저 자원합니다. 제가 깜빵에서 3년 노역할 테니까 180억 주실래요? 안 주실 거잖아요. 판사들은 이걸 법이 그런 걸 어떡하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노역형이야 법 규정이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재판을 보면 대부분 판사들의 재량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2,4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는 합당하다고 판결하고 전과 이범의 횡령액이 1,000억이 넘은 최태원은 왜 아직도 SK그룹 회장인 겁니까? 이번에도 최소한 판사들 당신들 입으로 인정한 이재용의 뇌물액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30억이 넘었다는데 그게 집행유예가 말이 되냐고요. 내내 열리는 이 연구를 발표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진실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 출발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실제로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진짜로 불평등한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개선이 돼요. 모르면 이재용 5년형이 예를 들어서 상고심에 나오잖아요. 와, 신난다. 이재용 감옥 보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우리 사법체계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측정을 하고요. 그걸 공개를 하고 사람들이 알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고치면 이재용은 최소한 20년 안에 감옥에서 못 나오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난생 처음으로 재판 판결 결과를 풀로 다 들어본 소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법체계가 얼마나 우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부자들에게 관대하고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깨달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새로 만드는 세상은 이 불평등함을 계속해서 정의로운 평등으로 줄여나가는 세상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에리얼리의 말대로 우리가 진짜로 얼마나 불평등하게 사는지 현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알면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에게 이재용을 구속하라가 우리의 구호가 아니고요. 이재용을 20년 이상 감옥에 넣어라 라는 게 우리의 구호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모여서 사법 정의를 새로 마련해 나갈 겁니다. 현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불평등을 깨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의 불평등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는 내일 삼성증권 쇼크 관련한 이야기, 큰 정변이 없는 한 그 이슈를 다루도록 하고, 우리 이완배 기자님하고 토요일 날 저희가 북콘서트를 하죠.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이곳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의 김대영 운영위원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이완배 기자님 공개방송하시는 장소에서 저희가 지난달에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학교를 진행했는데 장소를 찾기 쉽게 설명하려면 부산 지하철 중앙역 5번 출구에서 약 150m 직진하다가 좌측에 보면 보인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부산 지하철 중앙역 5번 출구에서 약 150m 직진하다가 좌측에 보면 바로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이 있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이완배 기자님 북콘서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 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 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트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증권발 쇼크. 정말 많은 이슈를 담고 있더군요. 자, 일단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이거 뭐 큰 음모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 과실입니까? 큰 음모가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쪽에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음모도 있죠. 여기를 감독하는 곳이 금융감독원이거든요. 예. 금융감독원에 지금 김기식 원장이 새로 취임을 했죠. 예. 그리고 이 사태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금감원장한테 물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금감원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일부 음모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삼성증권 망가지는 걸 감수하고 이 책임을 김기식 원장한테 물어서 낙마시키려 한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동의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제 상식에서는 일단 실수로 보여지는데 단순한 실수보다도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가 숨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이틀 동안 이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이틀 동안이냐면 제가 하루에 하려고 했더니 분량이 도저히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경제부에서 증권 기자를 나름 오래 했기 때문에 선전수전 좀 겪어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고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뭐 어처구니 없다는 느낌을 넘어서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 사실 근데 이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경제기자로서 이런 분야 브리핑을 드리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보니까 분량이 넘치는 이유도 그건데요. 설명의 상당 부분이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이면 너무 쉽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야기들이에요. 예. 그런데 주식을 안 해보신 분들이면 정말 난생 처음 듣는 생소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 이럴 때 제 원칙은 전혀 모르는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제를 어쩔 수 없이 이틀에 걸쳐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사건의 개괄적인 개요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내일은 공매도라고 불리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오늘 건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뻔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드리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나는 왜 이런 것도 몰랐지? 라고 절대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주식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이제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 사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판다는 건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주식이라는 실물을 사고 파는 겁니다. 김용민 PD님도 주식회사 여사여풍의 최대 주주신 거죠. 그러면 여사여풍의 주식이라는 실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할 때 돈을 내면 그걸 이제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여사여풍도 김용민 PD님이 자본금 얼마를 내고 회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럴 때 주식이라는 종이 쪼가리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이 쪼가리는 주주들이 회사를 세울 때 자본금으로 얼마를 냈다라는 걸 입증하는 문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쪼가리에 보면 주식회사 여사여풍이라고 회사 이름이 적혀 있고요. 한자로 보통 숫자를 적어요. 보통 금 5,000원 정 혹은 금 500원 정 이렇게 그 종이 쪼가리에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아래에 보면 본 증권은 당 회사의 정관에 의해 주식회사 여사여풍의 주주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그리고 회사 도장이 쾅 찍혀 있죠. 그런데 여사여풍의 최대 주주이신 김용민 PD님께서는 여사여풍의 주식 종이 쪼가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이게 없으신 겁니다. 예. 분명히 내가 여사여풍의 최대 주주인데 지금 이완벤지가 설명한 그 주식 쪼가리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는 이런 종이 쪼가리를 만들어서 주주들이 낸 돈만큼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그 종이 쪼가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집문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식 거래라는 게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역사가 오래된 회사는 다 이런 종이 쪼가리 주식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실제로 이 종이 쪼가리를 주고받으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요즘은 다 모바일로 주식 거래를 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주주가 바뀌는데 거래할 때마다 건건이 이 종이를 주고받으면 말도 안 되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종이 쪼가리를 전부 다 국가가 공인한 기관의 창고에다가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공인기관이 보증을 해줘요. 야, 내가 보증할게.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여사여풍의 주식거래는 맘 놓고 해. 내가 실물을 다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언제든지 너희들이 장부상 온라인으로만 거래를 한 다음에 실제로 그 종이 쪼가리를 보길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와. 내줄 테니까.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 기관이 어디냐면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 진짜 그 주식 종이 쪼가리가 맡겨져 있어요. 오래된 회사 주식들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주식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도 떼가고 거래세도 떼고 뭐 거래를 할 때마다 각종 돈을 조금씩 떼가는데 그 떼가는 돈 중에 예탁 수수료라는 것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물을 우리 대신 잘 보관해주고 보증해준 대가로 거래를 할 때마다 예탁결제원에게도 주주들이 돈을 조금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 김용민 PD님의 여사여풍은 왜 실물 주식이 없느냐? 이유가 이렇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새로 생기는 주식회사가 무지하게 많은데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 주식회사가 생길 텐데 이 회사 주식을 다 종이로 만들어서 다 예탁결제원으로 들고 가서 다 맡기고 수수료 내고 이러는 게 너무 낭비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생기는 회사들은 주식을 종이 쪼가리로 발행하는 걸 생략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대신 서류상으로 이 회사가 이만큼 주식을 찍을게요 라고 예탁결제원에 말로 신고를 하면요. 예탁결제원에서는 검증을 한 다음에 이 회사는 주식을 그만큼 찍어낸 것으로 치고 우리가 보증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주식을 정식으로 몇 주 찍었어요 라고 보증을 해줍니다. 만약에 김용민 PD님께서 자본금 5천만 원짜리 주식회사 여사여풍을 만들었다면 예탁결제원에 우리는 5천 원짜리 주식을 1만 주 찍었어요 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탁원에서는 그걸 확인한 다음에 네, 우리가 보증합니다. 여사여풍 주식 5천 원짜리 1만 장이 공식적으로 존재해요 라고 승인을 하는 거죠. 이제 요까지 들으셔도 김용민 PD님께서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나는 주식을 찍은 적도 없지만 예탁원에 뭐 신고한 기억도 없는데 이제 요거는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 그렇고요. 상장 기업들은 다 정식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들은 이제 허공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도록 법무사들이 회사 설립 신고를 할 때 다 도움을 주죠.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친 삼성증권이라는 회사도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예탁결제원에 지금 신고가 돼 있냐면 우리는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을 8,930만 주를 찍었어요. 이렇게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 원 곱하기 8,930만 주 하면 회사 자본금이 얼추 4,400억이 좀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4,400억 원을 내고 회사를 세웠고 그걸 입증하는 문서로 5천 원짜리 주식 8,930만 주가 현실 세계에서 존재를 한다는 거죠. 아마 이 주식이 예탁결제원 창고 어딘가에 실물로 존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거래될 수 있는 삼성증권 주식은 당연히 8,930만 주를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발행된 주식이 8,930만 주니까요. 예탁원에 보관된 주식도 8,930만 주니까요. 요걸 일단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이해하셔야 하는 게 배당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식회사들이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걸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 나눠주는 건 아니고 회사 이익금 중에 일부를 주주들에게 주는데 이걸 배당이라고 해요. 보통 1년에 한 번 배당을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얼마를 줄지를 결정하고 주주들에게 승인을 받죠. 삼성증권은 3월 21일인가에 주주총회가 있었고요. 이때 배당이 결정됐습니다. 주주님들께 올해에는 한 주식당 1,000원씩 드릴게요. 배당합니다. 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배당치고는 상당히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으면 올해에는 배당금 1,000원을 받게 돼요. 10주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10,0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배당금이 보통 언제 들어오냐면 4월쯤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3월에 주주총회를 열고요. 배당금을 공식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 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4월 안에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입고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배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전산이 발달을 해서
배당받을 주주들이 누구인지 다 전산을 통해서 회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4월쯤에 일괄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쫙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4월 어느 날 내가 거래하는 주식 계좌를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배당금이 갑자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건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배당을 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안 주면 못 받는 거고요. 자, 이제 요까지가 기본 지식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이번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삼성증권이라는 주식회사는 현재 8,930만 주가 발행이 된 상태고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당 1,000원씩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증권이 올해 배당으로 쓰는 돈은 8,930만 주 곱하기 1,000원. 그래서 한 893억 원 정도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증권이 이 893억 원을 주주들에게 일괄적으로 쫙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증권은 모든 주주들에게 주당 1,000원씩 뿌렸겠죠. 근데 문제는요. 모든 주주들에게는 다 주당 1,000원씩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 회사 주요 주주 중에 우리사주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사주는 아시다시피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준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증권 직원들이 소유한 주식입니다. 이 우리사주가 몇 주였냐면 283만 주였는데요. 이건 이제 전체 8,930만 주 중에 한 3%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뺀 나머지 97% 주식에게는 정상적으로 주당 1,000원씩을 잘 줬는데 유독 이 3%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에게만 배당으로 주당 1,000원을 준 게 아니고요. 주당 1,000주씩을 배당을 해준 겁니다.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배당이라는 건 돈으로 줍니다. 주당 몇천 원, 몇백 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요. 주식 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을 돈이 아니라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배당으로 돈이 아니라 주식을 주려면 회사가 나눠줄 주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없는 주식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회사가 주식으로 배당을 하겠다고 정하면 당연히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주식을 새로 찍자. 그리고 그 찍은 주식으로 배당을 주자라고 정식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새로 주식을 얼마 찍는다라는 사실을 예탁결제원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탁결제원이 삼성증권이 새로 주식을 얼마 찍었고 그걸 우리한테 확인을 받았고 그러면 우리가 보증을 할 테니까 새로 찍은 주식을 고객들이 안심하고 사고 파셔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은 이런 절차를 완전히 생략하고요. 그냥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와르르 주식을 배당해버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일단 스텝이 꼬인 거죠. 게다가 삼성증권이 이번에 우리사주한테 배당으로 줬다는 주식의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그 현금으로 배당을 줬다면 주당 1,000원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고가 터질 무렵에 삼성증권 주가가 한 4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4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 사면 1,000원의 배당을 받는 겁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한 2.5% 정도 돼요. 제가 아까 이 배당이 꽤 많은 액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요즘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은 회사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배당을 많이 주면 상당히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라고 인정을 해줘요. 예. 그런데 삼성증권은 원금의 2.5%나 배당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주당 1,000원 주기로 한 배당은 상당히 고배당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이 노동자들에게 준 배당은 주식 배당이었고요. 얼마를 줬느냐? 주당 1,000원을 준 게 아니고 1,000주를 줬단 말입니다. 주식으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4만 원짜리 주식 한 주 가지고 있으면 4만 원짜리 주식 1,000주를 배당으로 받은 겁니다. 숫자로 따지면 내가 4만 원을 투자하면 갑자기 내 계좌에 4천만 원어치 주식이 배당으로 들어온 셈이에요. 이게 갑자기 로또를 맞은 겁니다. 로또를. 4만 원 투자했더니 1,000원을 줘도 이게 고배당이라고 할 판인데 4만 원을 투자했더니 4천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요? 우리사주 같은 경우는 직원들 직급별로 다 조금씩 다르게 분배되어 있지만 보통 뭐 노동자 한 명당 1,000만 원어치 갖고 있는 분도 있고 2천만 원어치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많게는 억대로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날 자기 증권 계좌에 얼마가 꽂힌 거냐면 1,000억 원어치 삼성증권 주식이 들어온 거예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날 삼성증권이 우리 사주에만 새로 배당한 주식 숫자가 무려 28억 3천 주였고요. 삼성증권 전체 주식이 9천만 주가 안 되는데 하루 만에 28억 주가 뿌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 28억 주의 가치가 무려 112조 원이나 됐습니다. 아니, 삼성증권이 하루에 112조 원을 무슨 수로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종이 쪼가리를 삼성증권이 멋대로 찍어낸 다음에 예탁원 승인도 없이 이걸 우리 사주에 쫙 뿌려버린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로또 대박을 맞은 회사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 회사의 직원들은 우리 사주를 가지고 있어도 매일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주가가 얼마인지 계좌를 잘 안 들여다보죠. 그렇죠. 그런데 삼성증권은 증권사입니다. 이 회사 직원들은 매일 주식 계좌를 들여다봐요. 그런데 이날 갑자기 내 계좌에 삼성증권 주식이 무더기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한 4천만 원어치 갖고 있던 사람은 갑자기 자기 계좌에 400억 원어치 주식이 꽂힌 겁니다. 이러면 네, 황당하죠. 이러면 보통이라면 굉장히 놀라서 이거 뭐가 잘못됐다. 직감을 하고 위에 보고를 해야죠.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회사 주식이니까요.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속된 표현으로 눈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갑자기 계좌에 수백억 원어치 주식이 들어오니까 야, 일단 팔아서 현금화 시키고 보자 하고 주식을 왕창 팔아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선수들인데 자기가 이 정당하게 얻은 지분이나 소득이 아님을 분명히 알 텐데 팔고 보자? 아니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 심리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정도 갖고 있었는데 4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으면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보고를 할 수 있는 이성이 생기는데 4천만 원 정도 주식이 있는데 계좌에 400억 원이 꽂혔어요. 이러면 야, 이게 사람이 갑자기 눈이 돌아가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내 계좌에 막 수십억, 수백억이 꽂히면은요. 그런데 당연히 정상적으로 김용민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대로 보고를 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일반 직원들이 내 주식 계좌에 수십, 수백, 수천억이 꽂히면 이렇게 눈이 확 돌아가 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막 주식을 팔아버린 겁니다, 이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 삼성증권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막 쏟아지는 겁니다. 대략 이날 한 501만 주, 돈으로 따지면 2천억 원어치 주식 매도가 쏟아진 거고요. 이 2천억 원어치를 이제 삼성증권 직원들이 중간에 가져가 버리는 모양이 돼버린 거죠. 그 어떻게 나중에 다 토해내는 거죠? 그럼요. 이미 지금 삼성증권이 토해내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그냥 토해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책임을 물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분들은 순간 조금 흥분하시는 바람에 큰 실수를 저지르신 거죠. 순간적으로 아마 굉장히 강력한 징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삼성증권의 설명이 이래요. 실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당 1,000원을 배당으로 주려고 했는데 실무자가 손가락을 잘못 눌려가지고 1,000원 대신 1,000주를 찍는 바람에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저는 요 단계만큼은 이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수가 아니라면 삼성증권이 이 미친 짓을 할 동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금감원장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건 조금 무리한 발상 같고요. 빚자금을 만들려고 했다면 뭔가 은밀한 방법을 써야지 이 112조짜리 어마어마한 범죄를 왜 우리 사주에 뿌렸겠습니까? 금방 들통이 날 텐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이 일이 벌어진 직접적인 이유만 딱 놓고 보면 아마 실수가 맞을 것이다가 제 추정이에요. 예. 그리고 삼성증권이 이제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 주 이상 팔린 거 일단 회사 돈 어떻게 해서 다 회수를 했고 그 일 때문에 주가가 폭락해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한테 배상을 하겠다 지금 이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이 사태를 왜 유령 주식 사태라고 부르시는지 이해가 좀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의 기본적인 문제는 원래 주식을 새로 찍으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정식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탁원에 새로 얼마나 주식을 찍는다 통보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통보에 딱 맞게 그 양만큼 유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은 이런 일절 과정 없이 손가락 실수 하나만으로 8,930만 주 가진 회사가 그 30배에 이르는 23억 주를 무작위로 뿌렸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예탁원에 보고도 안 했어요. 실제로 주식도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우리 사주 계좌로 23억 주가 흘러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손가락 실수를 해도요. 정식으로 주식이 발행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손가락 실수를 했더니 없던 주식 23억 주가 그냥 실제로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미스터리죠. 그리고 일부 직원들이 그걸 시장에 팔려고 내놓았더니 또 팔려요. 실체가 있는 주식처럼요. 이러니까 이게 황당한 유령 주식 사태가 돼버린 겁니다. 언론이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 중에 이제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들어요. 아까 김용민 PD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갑자기 자기 계좌에 수백억 원어치 주식이 들어오면 아니 조치를 취해야지. 증권사 직원이라는 자들이 그게 눈이 돌아가서 책가닥 팔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지금까지 이제 나온 문제점들이고요. 이까지 이제 제가 대충 사건의 기호를 정리해 봤는데 사실 이 사건에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라는 한국 증시 특유의 제도적인 문제점입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본질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공매도에 관한 문제일 거고요. 지금 청와대에 빗발치는 청원이 이어지는 것도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분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김기식 금감원장도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 실수로 치부하지 않겠다. 금융시장 전반에 관한 문제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하여튼 제일 중요한 쟁점은 이 공매도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 다루기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이 사태의 또 다른 본질인 공매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이어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이 사태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도 이어지는 삼성증권 쇼크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하는 부산 공개방송 이번 주 토요일 낮 2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부산 지하철 중앙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유료 입장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장은 무료, 퇴장 때는 책을 2권 사야 퇴장이 가능한. 하여튼 제 입장에서 책을 사주시건 안 사주시건 많이 모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부산 분들 많이 뵙고 이렇게 도란도란 즐겁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농담으로 한 이야기인데 2시에 맞춰 오시면은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전에 와서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1시쯤 오셔서 그때부터 사인회를 하시죠. 네, 저희도 1시 이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 꼽사리 껴서 김용민이도 그 책을 좀 팔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제 책 보수를 지켜라 이걸 읽어봤는데 1년 전에 나왔지만 지금도 너무 잘 쓴 책이죠. 너무나 훌륭한 책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 어떻게 신이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프로쇼 공개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기한 건 그게 아니고 신이 김용민 PD님께 그런 대단한 재능을 주신 건 그럴 수 있는데 거기다 놀라운 성실성까지 더했다는 게 더 아이고 세상에 프로께서는 다 주셨는데 몸매는 안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하여간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부산 지하철 중앙역에서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2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2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증권 사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에 대한 몇몇 관점들을 살펴보고요. 네. 특별히 공매도라는 제도에 관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삼성증권이 실존하지도 않는 유령 주식을 100조 원 넘게 찍어내서 유통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아주 거대한 범죄의 일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형 금융기관들이 우리 몰래 이런 식으로 가짜 주식 막 찍어서 주가를 조작해왔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예. 반면에 이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요건 증권사의 단순 실수다, 그러니까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냥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찍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초대형 범죄의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보는 건 오버다라는 시각이 존재를 합니다. 제 생각은 어떻냐면요. 예.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의 추정은 삼성증권의 실수이자 시스템이 개판이었다라는 판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금융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유령 주식 막 찍어서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 실수기 때문에 호들갑 떨지 말아야 된다, 거대한 범죄의 일각이니 하는 건 다 헛소리다라는 시각에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추정은 이게 단순 실수고 시스템 개판인 탓이지만 이 사건이 다뤄질 때에는 거대한 범죄의 일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시각에서 조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제조업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금융업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금융은 실물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고받는 게 아니죠, 물건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금융이라는 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전제는 신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은 이 신뢰가 깨지면 업종 자체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심지어 금융에 대해서 누군가 터무니없는 의심을 하잖아요. 이때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해, 무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금융은 아주 터무니없는 의심으로도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산업이에요, 여기가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근데 왜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은행이라는 곳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못 믿으면 내 피 같은 재산을 맡길 수 없죠. 은행이 내 돈을 들고 튀지 않을 거다라는 신뢰가 금융의 기본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은행이 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아라는 의심이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취임한 은행장 관상이 얼굴이 사기칠 것 같다. 네, 나는 저 은행에 못 맡기겠다. 이런 의심이 들었다고 해보죠.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비합리적인 의심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면 은행은 망합니다. 이게 제조업과 금융의 차이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 은행에 돈 맡기면 나중에 떼일 것 같아, 이 자그마한 불신이 퍼져나가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뱅크런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불안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더 너도 나도 빨리 찾아갑니다. 이때 아무리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은행장 관상이랑 은행 신뢰도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번 신뢰가 깨지면 금융업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유령 주식 문제는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단순 실수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역시 이걸 단순 실수에서 촉발된 문제라고 보는 쪽이지만 조사를 할 때는 단순 실수가 아닐 모든 가능성을 전제로 철저하게 다뤄야 됩니다. 아무리 비이성적인 의심이라도 의심 자체가 존재하는 한 금융업은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오늘의 본론인 공매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공매도라는 단어부터 많이 생소하시죠. 이 공매도의 말뜻은 없는 주식을 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벌써 이상하잖아요.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주식이 없지만 주식을 빌려서 파는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요 개념이 일반인들에게 조금 생소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빌리고 돈을 갚는 건 쉽게 마음에 와닿죠. 예. 근데 주식을 빌린다? 이게 조금 생소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증시에는 주식을 빌리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주식을 빌리면요. 갚을 때에는 주식으로 갚습니다. 주식으로 빌려서 주식으로 갚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없어요. 없으면 당연히 팔 수가 없죠. 예. 이때 제가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빌립니다. 국민연금이나 대형 금융기관 같은 데 보면 당분간 팔 계획이 없는 삼성전자 주식이 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예. 이걸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빌려와요. 물론 당연히 그냥 빌려주진 않죠. 이자를 받습니다. 여기서 공매도로 인한 첫 번째 수익 구조가 발생합니다. 대형 금융기관이 묵혀놓은 주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 한 주를 빌린 다음에 이 빌린 주식을 2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200만 원이 이제 내 수중에 들어오겠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빚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갚을 때도 주식으로 갚아야 됩니다. 예. 한 달이 지났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요때 제가 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사버립니다. 100만 원 내고 사면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빌렸잖아요. 요걸 갚는 겁니다. 주식으로 갚는 겁니다. 이러면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까 삼성전자 팔았을 때 200만 원을 벌었고요. 다시 삼성전자 주식 살 때는 10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하고 빼면 100만 원이 내 수중에 남는 겁니다. 여기서 주식 빌리느라고 내야 되는 이자 몇천 원 내고 나도 저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죠. 근데 이 공매도라는 건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구조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정말 엿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서 200만 원에 팔았는데 이게 300만 원으로 올라버리잖아요. 나중에 주식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주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돼요. 100만 원 손해보죠. 여기다가 이자도 물어야 되죠. 그래서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매도라는 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 일반 투자자는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개인 투자자도 대주거래라고 해서요. 공매도하고 비슷한 짓을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이거 뭐 제가 복잡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대주거래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투자자는 현실적으로 대형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건 애초부터 개미 투자자라고 불리는 개인이 대형 금융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불리한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 산다고 주가가 오르지 않거든요. 뭐 끽해봐야 10주, 100주 사고 파는 건데요. 그런데 대형 금융기관은 돈이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웬만한 종목 주가는 자기들이 사면서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주가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장점이죠. 그러니까 도박판으로 치면 화투패를 한 장 더 들고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공매도라는 카드까지 대형 금융기관이 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형 금융기관은 주가를 자력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공매도를 통해서 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주가를 왜 일부러 내려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매도를 이용하면 주가가 하락해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금융기관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번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가 공매도 문제까지 번졌냐면 원래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라는 건요. 반드시 주식을 빌려서 팔게 돼 있습니다. 없는 주식을 팔 수는 없으니까 어디선가 빌려온 다음에 팔아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뭐야 주식이 없어도 유령 주식 만들어서 팔 수 있었던 거였어?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매도로 주가를 하락시켜서 돈을 벌었던 대형 금융기관들 알고 보니까 주식 빌리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공매도를 해서 돈 벌어갔던 것 아니야? 이런 의심과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방법이 주가가 오르는 길밖에 없는데 공매도로 주가를 하락시켜서 돈을 벌어갔던 대형 금융기관이 사기를 쳤을 가능성까지 생기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죠. 물론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에 그 정도까지 한국 자본시장이 개판이었을 거라고는 차마 생각을 못하겠어요.
네,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우리나라 대형 금융기관들이 지금까지 유령 주식 찍어서 그걸로 공매도 치고 이랬다면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나가 죽어야 되는 기관인 겁니다. 예.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겠는데 그것과 별개로요. 그러면 이 공매도 제도가 합당하냐?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이 공매도 제도가 존재해야 한다는 설명에 대해서 한 번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매도를 찬성하는 쪽 이야기는 이렇더라고요. 이거 외국에도 다 있는 제도인데 우리만 폐지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외면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돈 벌어주려고 개미 투자자들이 희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제로 한국 증시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금이 풍부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특정 종목 딱 두세 개 정해놓고 공매도를 확 내리꽂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워낙 외국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와 외국인이 공매도 걸었다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그 종목 주가가 곤두박질을 쳐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손실을 봤어도 주식을 더 팔아치웁니다. 손실을 줄이려고요. 예. 이러면 주가가 더 떨어집니다. 이러면 겁을 먹고 사람들이 더 팝니다. 더 떨어집니다. 이 공포의 전쟁이 한바탕 끝나고 나면 돈을 누가 버느냐. 애초에 공매도를 걸어서 주가 떨어지는 데 베팅했던 외국인이 다 돈을 벌어가요. 공매도가 없어지면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관심을 줄일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 외국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패를 2장이나 덜 쥐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어야 한다. 저는 그 자체가 일단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매도가 필요하다. 근데 이것도 비슷한 발상입니다. 활성화라는 게 금융기관들이 주식 빌려줘서 이자놀이하고 공매도로 주가 하락 때도 돈 벌고 만약에 그런 게 금융시장 활성화라면 그거 활성화해야 되는 건가요? 그 활성화의 결과가 개인의 희생, 반면에 금융기관의 노다지 이런 거라면 저는 그게 활성화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잠깐 좀 어려운 이야기에서 제가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해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해지라는 건 위험 회피라는 용어인데요. 해지를 위해서 공매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저는 정말 못 믿겠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들도 원래는 다 해지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해지를 위해서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데 공매도, 선물, 옵션 이런 게 해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중은 10%도 안 될 겁니다. 다 도박판처럼 변질돼 있고요. 도박판에서 개인 투자자들 돈 털어가는 수단으로의 비중이 한 90%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해지 핑계를 대는 것도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공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중 하나도 설득이 되는 논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일화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 마이클 무어가 2009년에 자본주의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다큐멘터리에 보면 무어가 직접 월가를 찾아서 막 소리를 쳐요. 우리가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요? 예? 이거 나한테 설명 좀 해줄 사람 없어요? 하고 월가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설명해 줄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주 친절하게 파생상품 개념부터 설명해 줍니다. 뭐 선물, 옵션 이런 걸 막 설명을 해요. 파생상품이라는 건 실물 자산에 뭐 금융기술을 걸어서 자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라고 막 설명을 합니다. 그 무어가 한참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게 도박하고 비슷한 거네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답하는 사람은 그렇죠. 예, 이렇게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들은 무어가 황당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짓을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요게 제가 공매도에 반대하는 본질적인 이유예요. 금융자본이 하는 일은 금융을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금융을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매도가 지금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선물, 옵션 이런 말 나오면은 일단 기사를 안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금융이 자꾸 사람들을 금융으로부터 무지한 자들로 몰아가는 겁니다. 제가 진짜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 나온 천재들이 월가의 거대 금융기관에 취업해서 무슨 짓 하고 앉아있냐면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을 만들까? 이런 거 설계하고 앉았어요. 예. 그런데 무어의 말대로 이 짓을 도대체 왜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금융자본이 최대한 민중들이 모르게 부를 착취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니까 금융기관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래서 자산담보부 증권 이러면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이상한 걸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팝니다. 사람들은 자산담보부 증권이 뭔지도 모르고 사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2007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왜 금융위기가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행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금융기관 돈놀이에 말려서 전 세계 민중들이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공매도를 반대하는 쪽이어서 공매도를 반대하는 소신이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야, 이완배도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가 돈을 많이 버는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예. 절대 아닙니다. 저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금융으로 너무 많은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에서 금융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요. 그리고 저는 금융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가 훨씬 더 존중받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매도 폐지 소신을 갖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 돈 많이 벌어가세요 이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직접 투자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면요. 적어도 주식시장이라는 건 모든 민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담백한 시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매도 같은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개인 투자자에게 무지하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걸 금융시장 활성화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정도로 이틀에 걸쳐서 길게 말씀드렸던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금융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해서요. 금융에 대한 불신의 확산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금융이요. 정말 조금 담백하고 간단하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이틀에 걸친 삼성증권 사태 소상한 분석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두 편을 듣고도 주식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주식을 밥으로 여기고 그냥 밥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예, 웃겨보자고 하는데 그냥 죽자고 달려드는 분들도 있어서 예, 제가 또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또 토요일 날 부산에서 만납니다.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부산 지하철 중앙역이 가까이 있는데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2시에 딱 오시면은 늦을 수 있습니다. 무료 입장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못 들어가면은 곤란할 수 있으니까 미리 오시고요. 미리 오셔서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사인도 받으시고 책도 사시고 그 옆에 꼽사리로 책 팔고 있는 김용민의 보호수를 지켜라. 네, 저주받은 명작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냥 명저죠. 그냥 명저. 아니, 일쇄를 아직 못 넘겨서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좋은 책인데 1년 전에 나왔지만 지금도 유통 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 보수의 해석으로는 가장 훌륭한 책일 그렇습니다. 겁니다. 한국 보수 정치와 관련해서 궁금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이완배 기자님 책 옆에서 꼽사리로 팔 테니까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이 말이죠. 러시아, 중국 이렇게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것 같아서 이 의도가 무엇인지, 트럼프의 스타일대로 막무가내식 전선 확장인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저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저러는지. 참 재미있기는 하죠. 사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며칠 만에 좀 두 나라의 무역 분쟁 강도가 매우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의 집안 싸움 구경이 참 재미있는 법인데 초강대국들의 무역 분쟁 같은 건 즐거운 싸움 구경이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적당히들 하고 끝내세요. 뭐 이런 건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튼 지난 주말에 굉장히 강했던 무역 분쟁의 강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분쟁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요. 언제든지 두 나라가 다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월 3일, 4일 이때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펼치죠. 그래서 중국산 제품 1,300개에 무려 2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라고 선공을 펼쳤습니다. 이게 규모로 따지면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0조 원 정도 되는 중국의 수출 물량의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이 반발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중국도 그대로 50조 원에 해당하는 미국 상품 106개에 똑같이 관세를 25% 부과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때만 해도 진짜 두 나라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미국은 시진핑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로봇, 항공 이런 미래 산업에 집중적으로 관세 타겟을 맞췄고요. 중국은 미국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들이 몰려있는 자동차, 대두, 콩입니다. 이 두 분야를 집중적으로 타겟을 삼았습니다. 예. 미국은 콩이 농산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출품인데 이걸 겨냥을 해서 트럼프 지지층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미국 중부 농민들에게 직접 타격을 주겠다는 게 중국의 의도였고, 자동차는 당연히 트럼프의 최대 지지층인 노동자들의 집약산업이니까 이제 트럼프가 제일 아파할 거 두 개를 딱 골라서 패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일에 트럼프가 다시 1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시를 합니다. 예. 이제 도박판 레이스처럼 된 겁니다. 미국이 먼저 500억 하니까 중국이 콜 했는데 미국이 다시 500억 받고 더블 1000억으로 올려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도 중국이 즉시 만약에 미국이 추가 관세 명단을 발표하면 우리도 동일한 강도로 즉각 반발하겠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10일 들어와서 갑자기 양국 반응이 바뀌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먼저 보아오 포럼이라는 곳에서 개망연설을 했는데 올해 안에 자동차 수입 관세를 상당폭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금융업, 자동차 산업 이 분야에 대해서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수입도 늘려서 경상수지 균형을 맞춰나가겠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먼저 꼬리를 내렸다고 보는 쪽도 있고 오히려 공세를 강화했다고 보는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꼬리를 내렸다고 보는 쪽은 말 그대로 두 나라가 팽팽하게 대치를 하는 상태에서 중국이 먼저 우리가 관세 내릴게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 미국하고 무역할 때 흑자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좀 줄일게요. 이렇게 발언을 한 셈이니까요. 반면에 이걸 또 다른 공세로 보는 쪽의 시각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싸움을 미국이 먼저 걸어온 건데 중국의 전략이 미국을 역포위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공세 방향을 폭을 넓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특이하니까 선진국들이 중국하고 싸울 때는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야 됐습니다. 중국을 고립시켜 나가는 거였죠.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중국이 미국을 지금 고립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역 분쟁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곳이 미국인데 그렇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맞서서 미국을 부위해 나가자라는 전략을 중국이 구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중국 스탠스를 보면 우리 중국이야말로 자유무역의 수호자다. 우리가 미국보다 자유무역 분야에서는 짱이다. 뭐 이런 스탠스를 계속 보여주려고 해요. 그 차원에서 자동차 관세를 먼저 인하하고 지적재산권도 보호하겠다고 하고 이런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제 확 싱거워졌어요. 그 시진핑 발언이 있자마자 요게 이제 미국을 향한 공세인지 항복선언인지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트럼프가 갑자기 트위터를 날립니다. 아, 시진핑 주석님 관세 내려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뭐 이런 트위터를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세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시 주석의 연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매우 좋은 신호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양국 분쟁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분쟁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은 양국의 무역 전쟁이 적어도 전면전으로 치닫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견해입니다. 이게 전면전으로 치닫기에는 너무 두 나라의 부담스러운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다만 앞으로 두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분쟁이 재현될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하고요. 제가 이 분쟁을 이제 앞으로 전망을 하면서 아주 심플하고 무식하게 예측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냐 이런 관점에서 예상을 해보면 진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팽팽해요. 5대5로밖에는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이 미국 쪽에 유리한 무기는 양국의 수출입 규모의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규모가 5,5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중국으로 수출하는 건 1,3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한 3배 넘게 지금 수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 수치에도 왜곡이 좀 있긴 합니다. 그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대부분은 부품이 중국산이 아니고 한국이나 일본산이기 때문에 요 수치를 그대로 믿기에는 좀 그런데 아무튼 표면상으로 보면 3배 넘게 무역 불균형이 지금 두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미국이 500억 달러 제품에 관세라고 배팅을 하니까 중국도 콜, 우리도 500억 달러 관세라고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까지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때 트럼프가 그래? 그럼 우린 1,000억으로 올려 더블 하고 판톤을 키웠는데 이때 중국의 반응이 우리도 똑같이 1,000억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동일한 강도의 보복을 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1,000억 달러라고 수치를 제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쫄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 액수 자체가 1,300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벌써 500억 하고 관세를 물렸거든요. 추가로 1,000억을 해야 되는데 1,000억을 하면 1,300억 달러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 물품에 중국 쪽이 관세를 부과할 물품 자체가 남아있질 않아요. 반면에 미국은 아직도 한 수천억 달러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더 배팅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는요. 여기에 만약에 미국이 아 그래? 그럼 우린 1,000억 더 이러면 이제 중국은 진짜 황당해지는 거죠. 관세를 더 부과할 물품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싸움이 미국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커지면 중국은 더 관세를 부과할 물품이 없으니까 관세율을 한참 높이거나 아니면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사모아뒀거든요. 그걸 막 팔아서 보복을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세계 경제 질서가 너무 망가질 가능성이 커서 무역 전쟁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중국이 매우 부족하다. 이게 미국의 제일 큰 장점으로 보여요. 이런 한계가 있는데도 제가 5대5 싸움으로 보는 이유는 중국에도 또 막강한 카드가 한 장 더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정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두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전혀 다른 정치적 시스템이라는 건 압도적으로 중국이 유리합니다. 일단 중국은 시진핑이 언론하고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뭔 짓을 해도 국민들의 비판을 훨씬 덜 받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11월에 중간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게다가 언론도 이미 트럼프 편이 아니죠. 만약에 무역전쟁으로 손해를 보는 미국 기업이 나오거나 뭐 농민들의 불만이 막 퍼지거나 이러면 트럼프는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선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난처한 위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중국은 언론뿐 아니고 뭐 경제 시스템까지도 시진핑 정부가 거의 완벽하게 통제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역전쟁으로 어떤 기업이 피해를 본다. 이러면
그냥 중국은 은행을 돌려버리면 돼요. 야, 은행 저기 지원해. 이러면 그 불만을 바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이번 관세 조치들의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미국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걸 한 0.1%포인트 낮추는 건데 그거 갖고 중국이 끄떡이나 하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세계의 여론도 중국 편에 가깝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오히려 역포위 전술로 미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먹힙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싸움을 보면서 심정적으로 중국 편을 들겠습니까? 미국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편을 들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일보 5일 사설을 보니까 아주 묘하게 국제사회를 선동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경제적 세계화의 트렌드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오늘은 그 표적이 중국이지만 내일은 다른 국가들이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여 단결해서 트럼프에 맞서자 뭐 이런 선동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역 자체의 영역에서는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많지만 정치적 영역에서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유리하므로 이 싸움의 승패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두 나라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시진핑이 유화 제스처를 보이자마자 트럼프가 매우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화답을 해서 잽싸게 화해 모드로 돌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번 분쟁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잘못된 정치가 얼마나 진실을 왜곡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진실을 왜곡하면서도 나쁜 정치가 어떻게 인기를 끌고 유지되는지를 정말 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무역 분쟁의 승자가 누구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무역 분쟁에서 이 속을 확실히 챙기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트럼프고 한 명은 시진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건 미국이 이건 적어도 트럼프하고 시진핑은 막대한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건 나쁜 정치라는 건 이렇게 정치를 활용을 해서 정치인들의 인기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실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최근에 개헌을 해서 영구 집권 기반을 닦았습니다. 뭐 시황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히 중국 내부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좀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요. 이 반발의 목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관영 언론들이긴 하지만 중국 언론이 매일 보도하는 게 뭐 결사항전, 미국을 박살내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중국 국민들도 엄청나게 호응을 합니다. 이러면 외부의 적이 강하면 내부의 독재, 민주주의 말살에 대한 여론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이 트럼프도 이게 마찬가지인 게요. 지금 트럼프 뭐 러시아 스캔들도 있죠. 뭐 특검 수사 지금 하고 있죠. 뭐 포르노 여배우하고 무슨 성추문도 있었다면서요. 그 엄청난 정치적인 악재에 쌓여 있는데 무역 전쟁으로 막 질러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그때 애초부터 이 무역 전쟁을 할 때부터 내부 악재 무마용이라는 비판이 거셌는데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기관 보니까 대부분 트럼프 지지율이 45%를 넘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뭐 50%를 넘겼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민주주의란 때로는 이런 아둔한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정치, 진실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을 선별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도찐개찐 다 나쁜 정치인들인데요. 무역이나 경제 시스템을 자기 지지율이나 정치적 기반을 닦는 데 이용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 우리도 역사적으로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속아왔거든요. 박근혜, 이명박, 멀리는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이 오랜 보수 독재자들이 통치를 할 때 제일 많이 썼던 전술이 먹하면 북한 건드려서 긴장 고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건드리고 국민적인 공포를 조장합니다. 이때 여론이 확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트럼프나 시진핑이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훨씬 더 많이 속아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한국에서도 언젠가 또 저런 나쁜 정치를 할 놈들이 꼭 나오겠구나. 그렇게 민중들을 속이고 대외적으로 적을 하나 만들어서 막 싸우는 척하면서 정치적 이권을 챙기는 놈들이 나오겠구나. 이게 걱정이 확 되는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저 초강대국에서도 이런 유치한 전술이 먹히는데 한국에서도
나쁜 정치인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데 북한이라는 존재를 허용하지 않을 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쁜 정치는 외부의 적을 강조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을 아주 쉽게 버린다는 교훈이 생기는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승자는 누구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건 필요 이상으로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강조하고요. 북한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확대에 사용하는 한국 보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강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여러 소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씀이신 겁니다. 북한과 맞서서 분단 국면을 고조시키는 이런 자들이 경제를 살린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우리가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에는 부산에서 함께 만납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훅 콘서트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의 책 판매 그리고 사인회가 있겠고요. 그 옆에서 꼽사리 김용민도 슬쩍 수저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완배 기자님. 바로 내일입니다. 토요일 낮 2시 부산 지하철 중앙역 인근에 있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많은 부산 시민들도 함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청에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죠. 네, 정말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산에 되게 오랜만에 가는데 네. 부산 시민분들 특히 그 진보적인 민주시민분들의 특유의 끈끈한 정서가 저는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뵙고 따뜻한 인사드리고 되게 행복하게 많은 분들 만나 뵙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많은 분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책을 사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은 진담이고 반은 본심입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대한항공의 조현민 전무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조현민 씨 이분도 진짜 대단하다. 제가 이 경제의 속사를 한 2년 4개월째 진행 중인데 기분으로만 보면 조현민이라는 이름을 이재용만큼 많이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이름을 많이 올립니까? 제가 조현민 씨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막내딸인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면 이렇게 자주 브리핑 시간에 언급을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뉴스를 딱 들으면서 아니 네가 뭔데 우리 소중한 브리핑을 들으시는 수백만 청취자분들의 시간을 네 소식으로 때우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화가 덜컥 났었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조현민 씨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셋째 딸이죠. 여러분 소개해드렸지만 요 3남매가 아주 걸출합니다. 그 맏딸이 제가 얼마 전에 또 하루를 완전히 사용해서 소개해드렸던 조현아 칼호텔 네트워크 사장이죠. 제가 당시에 복귀 소식을 전해드릴 때에는 등기 이사로 복귀하는 것만 확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대한항공은 여론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똘끼로 진짜 단단히 무장이 돼 있습니다. 네. 결국은 조현아를 말 많고 탈 많은 사람을 4년 만에 꼴랑 복귀시키면서 사장으로 복귀를 시켰더라고요. 그 개떡 같은 품성에다 국제적인 망신까지 불러일으켰던 조현아를 대한항공 호텔 계열사의 사장으로 대접을 하고 또 살아야 돼요. 그 남동생이 조원태라는 작자인데 얘도 작년에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3대 승계 후계자가 확정이 된 거죠. 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05년에 꼴랑 29살의 나이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그것 때문에 70대 노인을 두들겨 패서 폭행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원태가 폭행했던 70대 노인분이 손주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를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존경심 따위가 얼마나 없었으면 세상에 손주를 안고 있는 70대 노인을 때리냐고요. 그리고 그런 조원태는 2012년에 인하대를 방문했는데 여기 인하대도 진짜 하여튼 사업 비리가 어마무시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시민단체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조원태가 거기를 또 굳이 가서 내가 조원태다 어쩔래 개새끼야 이렇게 욕설을 내뱉은 전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조현민. 이분은 경제적인 비중에 비해서 경제 속살에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대한항공 여객 마케팅 전무고요. 지금 광고 총괄 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이제 35살이에요. 근데 최근에 대한항공이 광고 대행을 맡긴 업체하고 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업체 팀장이 대한항공 영국편 광고 캠페인 제작을 맡았는데 조현민이 뭘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했답니다. 그런데 폭로자에 의하면 물어본 질문도 되게 허접했대요. 광고랑 아무 상관없는 질문이었답니다. 그런데 아무튼 대답을 못하니까 조현민이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갑자기 그 팀장한테 음료수가 들어있는 병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이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던진 정확하게 깨질 수 있는 유리병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폭로자 글에 유리병이라고 나와요. 조현민 씨, 내가 당신 얼굴에 유리병 던질 테니까 한번 맞아볼래요? 그거 잘못하면 사람 죽습니다. 왜 유리병을 사람 얼굴한테 던지냐고요. 그런데 다행히 조현민 씨가 던진 유리병이 사람한테 안 맞고 안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사람이 이성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깨지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조현민이 물컵을 들고 그 사람 얼굴에 확 뿌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팀장을 회의장에서 쫓아냈다는 거죠. 이 사실이 그 피해를 당한 업체의 익명 게시판에 잠깐 게재됐다가 바로 삭제됐다는데 그 캡처본이 지금 나돌고 있어요. 그 게시판에는 1차로 병을 던졌는데 안 깨지니까 분이 안 풀려서 2차로 물을 뿌렸다. 이렇게 지금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지금 이까지 보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봐도 조현민이 또라이인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리병으로 사람 맞을 뻔하고 물 뿌리는 거 맞고 쫓겨난 이 광고업체 사장이 나중에 조현민한테 사과를 했대요. 아니
왜 조현민한테 왜 사과합니까? 본인이 피해자인데. 굉장히 비참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항공이 돈 주는 곳이니까 아유 우리 브리핑이 허술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얻어 터지고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 업체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아 미안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한다. 광고 특성상 광고주 관련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불문율이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 한번 삐끗하면 대한항공으로부터 광고를 못 받는 건 고사하고 다른 재벌들도 열받아서 광고가 끊길 테니 얻어 터지고 사과하고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불쌍한 처지에 이 광고업체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항공 반응. 아, 이 새끼들은 근데 조현아 사태를 거치고도 진짜 쥐뿔도 개선이 없는 놈들입니다. 제가 조현아 땅콩회항 소개해드리면서 사태 초반에 사과문이랍시고 대한항공이 게재를 한 걸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내용이 조현아 부사장은 잘못이 없어요. 모두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잘못이에요. 이따위 글을 사과문이라고 올려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대한항공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그 광고업체가 일을 잘 못해서 조현민 전무가 화를 낸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요. 아니 잘못했다 하더라도 유리병을 던지고 물을 뿌려도 되는 겁니까? 제 말이요. 일 못하면 사람 얼굴에 유리병 던져도 되냐고요. 말 같은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해명도 왔다 갔다 허둥지둥 진짜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하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조현민이 회의를 하다가 직원에게 소리만 질렀고 물이나 음료수를 뿌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게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릅니다. 요즘같이 SNS 온라인이 발달된 세상에서요. 이거 다 밝혀지거든요. 본 눈이 몇몇돼요. 그리고는 나중에 수습을 한답시고 아 물을 안 던진 건 아니고 던지긴 던졌는데 사람을 향해서 던진 게 아니라 회의실 바닥으로 던지면서 물이 조금 튀었다. 뭐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던졌다는 겁니까? 안 던졌다는 겁니까? 아까는 또 안 던졌다며요. 근데 이제는 던지기는 했는데 빵바닥에 던졌다는 거고요. 유리병 어떻게 됐습니까? 유리병 안 던졌습니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너 가문을 지키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맞은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조현민이 몇 년 전에도 이 회사하고 회의를 할 때 승질을 내면서 음료수 잔을 던진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온라인 게시판에 가보면 어떤 직원이 이 갑질을 폭로하면서 요거 내가 이번에 써서 알려진 거지 이런 일 무지하게 많았다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광고 대행사 직원도 유수원 기자한테 조준무가 이런 행동을 한 게 처음은 아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아, 이 조현민 씨가 지금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겠는데요. 조현민 너 때문에 어제 대한항공 주가가 6.5%나 폭락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계열사 진에어도 주가가 4%나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500억이 날라갔습니다. 이게 증권 커뮤니티 게시판을 둘러보면 전부 대한항공 일가가 저지른 오너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 한 증권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근 원화 강세에 따라 항공주들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주가가 다 오르고 있는데 대한항공만 오너리스크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 하나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현민 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자주 드려서 좀 식상하지만 다시 한번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인간의 삶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조현민은 우리가 조현민이라고 불러줘서 그렇지 국적이 한국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미국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짐작컨대 원종 출산쯤 될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원종 출산을 한 셈이니까요. 하와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언니인 조연아와 조원태는 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조현민만 하와이 출생이에요. 그런데 대한항공 측이 이에 대해서 아무 답을 지금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뭐 의도적인 원정 출산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의 이름이 조현민이 아니고 조 에밀리 리라는 미국인입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과거에 등기번호로 등록을 하면서 정확한 국적과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때 조현민의 이름이 조 에밀리 리라는 미국 이름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현민 씨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싸가지 없기로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한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자가 몇십 년 전에 이야기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알려진 사실인데요. 조현민이 10살 때 오빠인 조원태, 그 폭행범하고 대한항공 조종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10살짜리가 오빠한테 오빠
잘 봐놔. 이거 다 앞으로 오빠 거 될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기에 어른 조종사분들이 다 있는 곳에서 10살짜리가 이거 다 우리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자랐겠냐고요. 이 글을 쓴 조종사가 2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을 게시판에 적었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와, 당시 내가 어금니를 갈며 참았다. 이런 새끼들이 부사장 전무로 있으니 한심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적은 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 맞춤법은 뭐 워낙 유명한 이야기죠. 트래블메이트 김도균 대표라는 분이 트위터에서 진에어 승무원의 상의 유니폼이 조금 짧아서 민망하다. 승무원이 고객들의 짐을 올려줄 때 보면 배꼽이 보이기도 한다. 너무 여승무원들을 외모 위주로 뽑는 것 아닌가.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뭐 트위터에 올릴 수 있는 글이죠. 그런데 조현민이 이 트위터에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시비를 걸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귀사의 무근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시작을 해요. 무근한 발전은 뭡니까? 뭐 뿌리가 없는 발전입니까? 이게 당연히 무궁한 발전이잖아요. 근데 이걸 틀려요.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가 아니고 무근화냐고요. 틀릴 걸 틀려야죠. 그러면서 대표님 회사 트위터 내용은 명의훼손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은 지난주 금요일에 오전에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릴까요? 라고 트위터로 협박을 합니다. 근데 협박을 했는데 무서운 게 아니고 너무 웃겼던 거죠. 명의훼손에서 회자도 틀렸고요. 근데 이건 사실 틀려요. 사람들이 뭐 틀릴 수 있는데 명의는 뭐냐고요.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 조현민 씨가 정식으로 작가예요.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심지어 동화책을 여러 권 썼어요. 그리고 자기를 동화책 작가라고 소개를 하고 다녀요. 콩닥콩닥인가 뭐 이런 시리즈 동화책을 3권인가 4권을 냈습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저도 작가 생활 잠깐 했지만 작가 이름에 똥칠하고 다니는 거고요. 이거야말로 작가에 대한 명의훼손인 거죠.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동화책을 쓰고 다니고 있습니까? 좀 자중하세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맞춤법부터 틀리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용을 베풀어도 되는 것이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인이니까요. 미국 사람 치고 한국말 잘하는 겁니다. 아유, 미국 분이 한국말로 동화책도 쓰시고 참 대견하신 거죠. 맞습니다. 2014년 그 유명했던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민 씨가 31살인가 그랬는데 그때도 직책이 전무였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전무였고 당시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최연소 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현민 씨가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이메일로 사과문을 보냈는데 이것도 진짜 가관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제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항상 제일 미안한 마음은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조현민을 보여드려서예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라니요. 31살짜리가요. 재벌 3세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마인드가 이런 거예요. 이럴 때 이 이메일이 분명히 공개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31살짜리가 40 먹은 50 먹은 사람들한테 제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을 다 자기 밑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모든 일이 모든 임직원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반성합니다. 라고 적어요. 아니 땅콩 회항이 왜 임직원 잘못이냐고요. 네 언니 잘못이지. 이때 대한항공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익명 게시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참 선배뻘인 40대 50대 직원들 세워놓고 호통을 치면서 지금 사태가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라네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니 임원을 하든 뭘 하든 그건 님들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님들이 직원을 노비처럼 개처럼 하대하는 것이 왜 노비들 잘못인가요? 이 금수저 문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브리핑을 하면서 이재용급의 재벌들 말고 그 아래급쯤 재벌들쯤 불리는 사람들 중에 아마 제일 언급을 많이 한 사람 중 하나가 이 조현민 씨일 텐데 조현민 그리고 김동선 한화그룹 3남입니다. 그 변호사들 모임 가서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뭐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이랬다는 미친놈 하나 있습니다. 정유라랑 같이 승마로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서 병역 면제받은 놈인데 폭행 전과가 주렁주렁 달린 놈입니다. 술집에서 난동 부리고 경찰차 안에서 시트 박살내고 이렇게 정신 나간 놈이 있거든요. 얘하고 그 유명한 욱해 선생, 지금 대림산업 회장이죠. 운전기사 두들겨 패는 게 취미라는 이해우 부회장이요.
차량 운전에서 부드러운 출발과 정지를 제일 중시하며 출발 때 조금만 차가 흔들리면 운전하시는 노동자분 뒤통수에 펀치를 내갈겼다는 그 전설의 사람입니다. 정말 참. 제가 이런 애들 이야기를 쭉 정리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너희들끼리 좀 모여서 살면 안 돼? 그냥 너희들끼리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해욱이 대한항공을 타는 겁니다. 그리고 조원태, 조현민, 조연아가 서빙을 해요. 이러면 이제 그림이 좋잖아요. 지들끼리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출발하는데 흔들려요. 그러면 이해욱이 조원태나 이런 사람들 뒤통수를 갈기는 겁니다. 왜 출발이 흔들리냐고. 이때 조원태가 나서서 그래 내가 조원태다 이 개새끼야 하고 욕설을 하고 여기도 폭행 전과가 있으니까 서로 주먹질을 해요. 그러면 조연아는 오빠 돕는다고 땅콩을 이해욱한테 던지고 조현민은 유리병을 이해욱 얼굴에다 던지는 겁니다. 니들끼리 그렇게 살아보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제 제안이요. 이때 갑자기 김승현 회장이 나타나서 다 청계산으로 데리고 가서 존나게 패는 겁니다. 그렇죠. 막 서방파, 만보파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최태원 동생. 최태원 야구 방망이 들고. 한 대 200만원씩 하고 때리면 갑자기 저쪽에서 김동선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김동선 씨 하나 삼남하고 네. 조현민 씨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가정생활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제안하는데 이제 농담 아닙니다. 두 분이서 결혼하세요. 그러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는 겁니다. 김동선은 막 승질내면서 조현민한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 하고 그럼 조현민은 우리 아버지 대한항공 회장이야. 넌 명의 훼손이야. 막 이렇게 싸우시고요. 제발 우리 민중들의 삶에 개입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네. 예. 이 정도로 조현민의 황당한 갑질 소개를 마치면서 제가 이걸 잘 할 줄 몰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부 여러분들께서 이 일을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서 부탁을 하나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호를 사용하는 항공사입니다. 그 대한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한이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이 회사가 정신을 차릴 리가 없어요. 조연아를 4년 만에 복귀시키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 폭행 전과자를 버젓이 사장으로 올려요. 막내는 시도 때도 없이 물병을 사람한테 던집니다. 심지어 얘는 국적도 미국인이고요. 한글도 잘 안 되고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국호를 비행기, 항공사 이름에 쓰는 게 저는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새로운 청원이 몇 개 올라왔습니다. 갑질 가족 대한항공 조씨 3남매의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도 있고요. 대한항공에서 대한 명칭 회수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도 있고 국적기 박탈해 주세요. 대한항공 이름 및 기업 로고 변경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청원이 줄줄이 어제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오후 한 7시 기준으로 다들 한 몇백 건 정도의 서명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청원을 안 해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중 하나만이라도 골라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서명을 좀 시간을 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다고 저는 대한항공의 명칭 변경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해야 이 미치광의 조씨 3남매가 최소한 사람들은 좀 덜 팰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이 유리병으로 맞고 사는 일은 좀 줄었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희망도 제가 이 부탁을 청취자분들께 드립니다. 너댓게 청원이 있는데 아직 몇백 명 수준이니까요. 한 곳으로 서명을 모으고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이 미치광이 3남매의 성격이나마 조금 제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오늘 조현민에 관한 브리핑을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통상 남매 혹은 자매, 형제 보면은 하나가 망난이면 다른 하나는 상당히 인간적이고 양식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상? 그럼요. 적어도 3남매 중에 2명이 개판이면 1명은 정상이어야죠. 그게요. 예. 3명 다 이렇게 한꺼번에 또라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참 그렇게 자식을 키우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조양호 회장이라고요. 교육 방침이 진짜 궁금합니다. 예, 그래요. 이 자식들, 자식이라면 욕이 아니라 이 조양호 회장의 자식 된 분들, 예, 이분들이 대한항공 혹은 조양호 씨의 한진을 물려받으면 아이고 참 볼만하겠어요 회사가. 끔찍합니다. 네.
고급 인재들 다 나가고 그러면 이제 회사는 내리막길을 타게 돼 있고 그러면 뭐 이제 훼손할 명의가 또 사라지게 되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대한항공의 미래를 위해서도 자신의 자식 농사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하고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서 대한항공을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서 유지시키도록 하는 중대 결정의 기로에 조양호 회장이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고 내일 우리 부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부산에서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 영화 체험박물관, 네, 부산 지하철 중앙역 인근에 있습니다. 2시에 딱 맞춰 오지 마시고 한 12시쯤부터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가서 사인도 받으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 또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김용민이가 낸 책이긴 하지만은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보수를 지켜라 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명작 보수를 지켜라 또 함께 같이 돕고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예. 농담이고요. 예. 자, 이완배 기자님과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